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임 변호사님 정상회담 코너에서 지금 동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김종인의 발언, 그리고 동당이 지금 대선을 치르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대한 조직에 비해서 실제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선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하고 기구만 자꾸 만들어.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기구가 있어. 필요하면 영입해. 20대 남자를 뭐 이준석이나 이런 쪽에서 띄워서 이 홍준표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 젠더 갈등을 일으키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가 또 패미를 데리고 왔다. 이게 그러니까 필요하면 어디든 다 사람을 데리고 온다 이런 선거. 필요하면 어떤 자리든 만든다. 참 희한한 선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필요한 그러니까 그냥 득표에만 도움된다는 여지만 있으면 모두 다 끌어들이니 그걸 쭉 종합해 보니까 지금 현재 완전히 잡탕이 되어 버렸고 그 잡탕으로 인해서 이제 득표력에는 전혀 득표 획득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본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김종인이가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뭐 나중에 처음에는 이준석하고 김종인이가 데리고 오면 뭐 김종인은 진보 합리적 진보 뭐 중도층, 이준석이는 2030 남자 뭐 이렇게 해서 표를 다 끌고 올 거라고 했는데 확장은커녕 지금 이제 초박빙 역전되는 상황.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뭐 아들 거 터뜨려가 겨우 눌러놓고 있지만 그래도 시간 문제일 거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국민이 원하는 내용들은 좀 전혀 없고 급기야 이제 월요일 오늘자 뭐 한겨레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아주 그냥 내각제를 자기는 선호한다. 내각제적인 요소로 지금 뭐 개헌 없죠. 헌법의 개정 없이도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내각제식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식의 내용을 좀 해서 윤석열 후보는 이제 토론회에서 이제 관련 토론회 같은 데서 이렇게 열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국민들이 개헌을 원하지 않으니까 현행 자신은 현재 진행할 생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한 부분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완전 후보의 아주 얼굴에 다시 한번 똥칠하는 아주 그냥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 왜 또 이 이야기를 꺼내? 오늘 또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에서 아주 처음에 장황하게 절망을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만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의도가 좀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금 이제 어떤 본인 가족의 어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금 어쨌든 좌빨들 입장에서 봤을 때 승부에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로서의 어떤 대선 승리는 쉽지 않다. 절대로 어려울 수도 있다. 떨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지금 김종인이 아주 작정을 하고 좌빨들에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 문가리 들감옥 가고 너네들 정권 잃어서 전부 줄줄이 날라갈 거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각제라도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 절대 다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통령은 허수아비 윤석열을 내세워놓고 실제 실권은 국회가 장악해가는 내각제로 할 거냐라는 어떤 선택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오늘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 기사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인터뷰는 지난주 이제 김종인이 등장하고 나왔던 민주통합정부라고 부르고 또 거기에는 개헌을 또 조금은 작게 우회적으로 언급을 했더만은 자, 이번에는 거의 완전히 노골적으로 개헌을 언급했어요. 선거한 대통령 거의 없고 내각제 안 될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는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정치가 발전하면 내각제가 효율적이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이 막강해서 청와대만 가면 이상해진다. 그래서 헌법상에 지어진 권한이라고 지나치게 권한을 향수하다 보니까 내각에 여력이 없어서 대통령이 불행해진다 이러거든요. 근데 김종인이나 한국의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내각제나 유언집정부제가 천상 하늘이 만든 그런 정치 구도라고 보고 대통령제는 불행하다는데 내각제나 유언집정부제를 하게 되면 정치가 발전한 최종의 모습입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히틀러가 독재를 완성했을 때 당시에 독일의 바이마르 헌정 체제가 정확하게 이원 집정제 체제였습니다. 그때 이제 힌덴부르크라고 하는 명목상의 대통령. 예, 명목상 대통령. 이제 물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워낙 군인으로서의 어떤 명예, 군인으로서 어떤 그런 권위로 인해서 실질적인 권한 행사하지만 정확하게 이원 집정제적, 그러니까 내각제적인 데서가 강한 그런 체제였고 무솔리니가 그 독재를 할 수 있었던 그 당시 이탈리아의 체제도 내각 책임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뭐 터키나 헝가리, 폴란드 이런 데서 지금 뭐 아주 무소불위의 독재 체제가 지금 독재 체제가 지금 구성돼 가지고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거기도 전부 원래 내각제적 헌법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국가나 사회나 어떤 정치 지도자들 국민들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느냐의 문제이지 내각제는 독재가 안 되고 대통령제는 독재가 된다. 이거는 뭐 김종인의 어떤 그 지적인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이 정치의 문제가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이 만약에 그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이원 집정부제나 완벽한 내각제로 간다면 한국의 정치에 있는 폐단들 그러니까 대통령 한 명이 불러일으키는 폐단이 이제는 수없는 몇백 명의 이 권력으로 분산되어져서 폐단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제도의 문제냐라는 것은 그 나라 정치인의 수준이나 국민의 수준과 연결되는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라 가지고 어느 제도는 완벽하고 어느 제도는 문제가 있다 이래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다 사업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한계갈치 말씀하시는 게 뭐 전두환 50 시절에는 막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위의 누구한테만 이제 돈을 집어주면 뭐 이러저런 이권도 얻어내고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노태우로 넘어오니까 대통령도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대통령의 처사촌도 챙겨야 되고 대통령 처남도 챙겨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돈이 뭐 몇 배가 들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른바 문민정부 이후의 정부에서는 막 돈은 돈대로 쓰는데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이 뭐 중론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대통령 제에서는 대통령이 모든 이제 권한을 책임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 하여튼 뭐 죽으나 사나 대통령의 문제로 귀결됐는데 내각제가 돼버리면 누구도 권한을 행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바로 일본 같은 경우가 뭐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뭐 총리라는 사람들이 물론 뭐 국민적인 인기와 완전히 무관한 건 아니지만 뭐 지금 현 총리를 포함해서 뭐 국민들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총리라고 해가지고 국민 앞에 떡 등장하게 되는 사태들을 지금 뭐 일본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한국이 60년도에 4.19가 일어나고 만들어진 제2공화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보면 그때 일종의 이원 집정부적 체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장면 총리와 윤보선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윤보선 대통령이 있었고 장면 총리가 있었는데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군인에 대한 통솔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총리는 수도원으로 숨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자 수도원으로. 네네. 그래서 한참 뒤에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뭐 에라 모르겠다 하고 방치하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5.16 때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그게 기억나시겠습니다만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제 통치 체제는 내각제다 보니까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제 국방 예산을 다른 거는 또 국무총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박정희 장군 등 이제 그 혁명 주도 세력들이 허점을 파고들어서 이제 윤보선 당시 대통령을 이제 구슬려 가지고 최소한 혁명에는 명백하게 반대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도망간 장면 총리로부터 이제 권력을 이제 이양받아서 이제 혁명 제재를 이끌어나가게 돼서 사실상 이게 뭐가 불법이고 뭐가 불법이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전두환 장군들에 의한 12.12 사태나 5.18 같은 경우에는 명백히 대통령 책임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12.12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거 없이 육군 참모총장을 보안사령관이 체포한 것이 불법성이 그때 확인이 됐고 이제 5월 17일, 5월 18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비상계엄을 막 밀어붙여가지고서 이제 비상계엄 전국 확대화하고 그 이후에 이제
5.18 이후에 사태가 수습이 되니까 국가 국보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초원법적인 기구를 통해서 만든 것이 자 그 당시에 불법이 다 드러나서 이제 단죄까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또 다시 뭐 2021년이니까 2022년이니까 뭐 그 5.19 같은 일이 없을 것이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예. 자, 그럴 때 이제 제2공화국 때 보면 이제 권한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었고 한편으로는 또 국회의원도 민의원, 참의원, 그렇습니다. 양원제로 가 있었고 네. 그래서 그 굉장히 이 혼란스러웠고 또 민주당이 집권당이 됐는데 그 안에서도 구파, 신파 또 대립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보선은 상징적 국가 원수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또 국가 원수만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에 개입을 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이 굉장히 많은 내각에 있어서 지금 교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엄청난 그런 내각 교체를 가지고 보면 나눠먹기식으로 그 짧은 1년 정도 기간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1년도 채 못 되는 1년도 기간이었습니다. 채 못 되는 기간에 보면 내무부 장관은 5번 바뀌고 국방부 장관은 3번 바뀌고 또 부흥부 장관은 4번 바뀌고 상공부, 보사부, 교육부, 최신부 장관도 3번씩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관이 한 명당 평균 서너 달 네. 이렇게 생활도 재임을 못했던 네. 것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당시의 그 이원 집정부제형 부분은 사실상으로 이 혼란, 네. 방향 상실, 네. 그리고 남북 대치 국면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쿠데타했기 망정이지 북한군이 내려왔더라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서 누가 국방부 장관을 통솔해서 전쟁을 치를 건가 이런 것도 불명확했어요.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 한국이 굉장히 안보 측면에서 저는 내각제나 유엔정부제를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한국의 좌파 성향 대통령이 있어도 노골적으로 지치하에서 벌어졌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국의 이 자경화가 이 정도 진행되고 있지. 그렇습니다. 뭐 문인 같은 경우에 뭐 이 와중에도 또 뭐 종전선언 한다 하지만 네. 그래도 문이 뭐 내놓고 네. 뭐 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못한 거 그렇습니다. 그걸 원하는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도 이 대통령제라는 부분에서 자기 책임을 의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사에 남을. 네네.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각제가 돼버리면 그리고 김종인이 말처럼 통합민주정부를 구성하면 이 안보라는 측면의 부분은 좀 우습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아무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쪽 민주당 계열이나 좌파 진보정 계열 이런 쪽에 진보정당 계열에서 북한하고의 문제에서 국가보안법을 바꾸자. 네. 이러면 뭐 이제 죽어도 안 된다고 할 야당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당장에 그렇습니다. 착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북한하고의 뭐 이 평화적인 네. 어떤 관계 회복을 위한 뭐 이 남북이 뭐 연방제와 비슷한 조항을 집어넣는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되면 책임지고 안 된다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슬금슬금 다 그렇게 정리되지 않겠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영국 같은 나라가 내각제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어떤 혼란들을 그래도 수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는 좀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고도로 선진화된 관료 집단, 그러니까 직업적인 어떤 그 공무 의식을 그래도 최소한이나마 가지고 있는 관료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어떤 의회의 어떤 그런 횡포라는 것들을 저항할 수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근데 뭐 지금 현재 뭐 문가리 정부 이전부터 이렇게 쭉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른바 고시 출신의 관료들의 행태들을 좀 봐왔지 않습니까? 뭐 어떤 뭐 공무 의식은 고사하고 아주 개인적인 어떤 뭐 도덕과 양심도 저버린 이런 관료들이 지금 있는 나라에 내각제를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처모여 앉아서 몇 놈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렁렁뚱땅한다. 정말 국정이 엉망진창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이제 책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또 제가 첨언을 드리면은 뭐 사소한 문제긴 합니다만은 조갑 선생이 쓰신 책을 보면 기억하시겠지만 5월 15일, 5월 16일 새벽까지 그 당시 그 국군의 그 방첩부대에서
박정희 장군을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쿠데타 혐의가 있다는 것들을 방첩부대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이거를 미행을 해야 하고 있어가지고 박정희 장군이 집에 가서 뭐 김종필을 포함한 사람들하고 모여서 역청 모의하고 인쇄소하고 왔다 하는 거 다 방첩부대가 다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도 박정희 장군을 체포하라 마라 결정을 못 내려주니까 그냥 방첩부대 당원들은 그냥 찌찌 타고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그냥 미행만 하고 있었습니다. 다 알려진 쿠데타를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내각제가 보여주는 여신한 허점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뭐 이게 김종인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윤석열, 이재명이가 허접한 인간이라도 뭐 저도 뭐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지만 김종인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재명은 뭐 미우나 고우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통해서 행정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은 뭐 어쨌든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에 있어서만큼은 그 수사 총수로서 활약했던 사람인데 반면에 김종인 같은 작자는 뭐 어설픈 학위 하나 따가지고서 뭐 30몇 년 전부터 경제 민주화라고 찍고 떠들고 까분 거 외에는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이때까지 대한민국에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뭐 국회에서의 어떤 지지를 받는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대통령을 허수아비를 만들어버리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간다? 또 국회의원 중에 김종인만보다 나은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런 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뭔가 하면 한국처럼 정경유착이 심한 나라, 솔직히 말하면 역대 대통령들 전부가 그렇습니다. 재벌하고의 관계가 다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부가 예외 없이 그런 나라에서 지금 정경련이 유언집정부제나 이런 걸 굉장히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벌들의 대행. 그리고 재벌들이 원하고 또 조중동 보수 언론이 원하고 그 중에 언론사 회장이 격인 인물 하나는 아예 내놓고 지금 뒤에서 지금 김종인과 만난다, 뭐 연결되어 있다 이런 설들이 막 난무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 사람은 그렇게 지금 유언집정부제를 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기득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두 가지 큰 기득권, 언론 권력과 재벌 권력이 다 유언집정부제를 원한다는 건 이건 왜 그런다 보십니까? 이제는 이제 대통령만 없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제의 대통령만 없으면 뭐 언론이나 재벌을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세력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뭐 저 한국의 조중동이나 이런 매경이나 같은 언론이 한마디로 종편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종편에서 떼돈 벌어먹는데 2년마다 한 번씩 뭐 다시 뭐 방송사 사업자 승인 받고 하는 것도 뭐 뒤지고 뭐 이런 것도 없을 거고 또 뭐 저 재벌 총수가 탈세한다고 그 언론 총수가 잡혀갈 일도 없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벌들은 이제 뭐 큰 돈을 한꺼번에 갖다 주고 5년 내내 그냥 줄 잘못 쓰면 빌어야 되고 깜빵 가고 또 줄 쓰면 또 같이 결탁했다가 또 깜빵 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없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좀 나이도 이 크기도 뇌물 단가도 낮아지지 않겠어요? 뇌물 단가 낮아지고 이제 힘 자체도 없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저항하고자 하는 세력은 거의 없어질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뭐 재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노총과의 어느 정도 딜도 다 끝났고 뭐 민주노총이 이제 뭐 완벽한 이제 기득권 세력이니까 뭐 재벌에게 위협이 된다기보다는 이제 그냥 같은 기득권 세력끼리 나눠 먹는 뭐 얼마를 더 먹느냐의 싸움에 불과한 것이고요. 뭐 그렇게 따지면 오로지 이제 재벌이나 언론을 좀 그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는 그 국가 기관이라고 대통령밖에 없는데 뭐 대통령만 또 허수아비 만들어 버리면 뭐 그날로부터는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거는 뭐가 있으니까 간절하게 원한다고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국회의원들은 특히 보스급 국회의원들은 또 왜 원한다고 봅니까? 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뭐 광역단체장이나 이런 것들이나. 그렇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렇습니다. 이게 막 그 대통령의 권한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뭐 나눠 먹기는 좀 나눠 먹는데 뭐 나눠 먹는 게 너무 작고 그다음에 뭐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제 내각제가 되면은 대부분 지금은 뭐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현직 국회의원들이 열나 지금 장관을 해먹고 있지만 그래도 또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래도 또 어느 분야에 어느 부처 같은 데는 좀 일을 좀 할 줄 아는 뭐 직업 공무원 출신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장관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더더군다나 이제 뭐 의원 입장에 내각제가 되면 국회의원들이 바로 다 장관하고 뭐 장관하게 되면 차관 이제 뭐 저 일본 같은 경우에도 관료 출신의 사무차관이 있고 정무차관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국회의원이 장관이 돼서 할 수 있는 자리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장관급이 한 30개 된다고 보면 그렇습니다.
1년에 한 개씩 한다면 5년 하면 4년 하면 국회의원 임기에 120명이 장관하네요. 그렇습니다. 차관도 해먹게 하면 초선들이나 차관시키면 그렇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장차관은 다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최소. 네. 한 번씩은 다 해먹고 있으니 뭐 또 대한민국은 또 이제 그 고위 공무원들 연금 제도가 또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장관 한 자리 하면은 또 뭐 퇴직하고 난 뒤에도 뭐 국회의원 연금은 이게 얼마 안 돼 가지고 뭐 어려운 형편에 처한 전직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뭐 장관 자리 한번 하면은 뭐 장관 연금 받으면서 월 1,000만 원씩 쪽쪽 빨아먹고 너무너무 뭐 달라지는 미래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꿀 같은 세상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왜 말을 하지 않고 자꾸 무슨 국가의 발전에 장애가 되니까 바꿔야 된다.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이런 소리를 할까요? 그래서 또 어쨌든 뭐 국민들을 뭐 속여 넘기려고 지금 이제 뭐 김종인 일당들이 작정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실제로 오늘 이제 그 김종인의 인터뷰 기사에 댓글을 보니까 어떤 이제 뭐 그쪽 조직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구독자 같은 경우에는 댓글에다가 미국도 내각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이가 없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뭐 결과적으로 이제 문재인에 대한 반감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이용하면 결과적으로 특히 이제 뭐 그 힘 있는 자에 대해서 들이대고 줄 서는 보수쯤이야 속여 넘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종인이가 이제 나중에 자기가 총리에 먹으려면 저쪽에도 좀 인심을 얻어야 된다 생각했는가 네거티브는 고만해라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이재명이 아들 이동호 고발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참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저쪽은 오만 걸 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걸 취소하라고 하는 김종인의 입장은 대선에 이기고자 하는 입장입니까? 자기의 그 여야의 두루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할 때 그러니까 김종인 입장에서는 꽃놀이 팬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재명이든 뭐 윤석열이든 어쨌든 그 이른바 대깨문 주류의 어떤 신뢰를 받기는 어려우니까 결국 김종인 생각하는 거는 오늘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결론적으로 이재명이 되든 윤석열이 되든 이제 국회 추천을 받는 국무총리가 돼서 정말 죽을 때까지 그 호의호식하겠다는 것이 뭐 이번에 아주 그냥 딱 드러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걸 오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웃기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제가 봤을 때 양쪽에서 최악의 후보들을 대선 후보로 내놓고 대통령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접한 자리라고 국민들한테 폭로를 하면서 알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대통령제는 그만해야 된다라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내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의도가 좀 저도 요즘에 많이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재명, 윤석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해를 가는 점이 있습니다만은 김종인을 포함한 내각제 주의자들보다는 그래도 난 전 이 사람들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으로 좀 웃기는 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대선에서 그야말로 누가 더 엉망인가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면 아마 윤석열이가 더 데미지를 입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이는 지금 뭐 이재명에 대한 도덕적 기대가 이미지가 눈꼽만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물론 대깨문들의 생각이어서 합리성이라고는 뭐 눈꼽만 찾을 수 없지만 뭐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선거 이런 경선이라든가 이런 관련돼서 봤을 때 대깨문의 그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사실상 여러 가지 이재명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나 의혹 뭐 이런 것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민주당 대깨문의 골수 지지층들의 상당수는 이미 좀 결집을 했다. 결과적으로 이제 뭐 나머지 뭐 중도층이라고 일컬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꼬시느냐, 어떻게 속여 넘기느냐, 뭐 이런 거의 싸움이라고 봤을 때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떤 정의와 공정을 내세우고 어떻게 보면 일사불란한 어떤 검찰 행정의 장악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본인의 장점으로 내세웠는데 지금 뭐 부인 문제 등등으로 뭐 공정 정의는 이제 뭐 빠이빠이 했고 그다음에 지금 선대본 김종인과 이준석을 대표되는 선대본의 난맥상으로 지금 많은 저도 스스로도 저런 사람이 과연 저 선대본도 제대로
장악을 못해가지고 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어서 그것도 국회에 자신의 반대하는 당이 절대 다수인 국회를 상대로 진짜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나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혼란상에서는 윤석열의 데미지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잖아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부분을 정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재명이 되게 만들기 위한 거대한 음모가 작용하는 거 아니냐. 요즘 그런 생각까지도 저도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늘 날짜로 이제 언론에서 장식하고 있는 신지혜 이전에 페미니스트로서 아주 그냥 난리를 쳤던 이제 여성이 이제 지금 윤석열 캠프에 합류를 했는데 저는 페미니스트냐 좌빨이냐 이걸 떠나서 국민의 똥당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그 조성은이라는 정체불명의 여성을 그 캠프에 영입을 해서 지금 김웅현 의원을 포함해가지고 고발 사주로 지금 현직 검사가 지금 영장 심사를 몇 번을 받고 지금 윤석열 후보도 거기에 곤욕을 치렀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이 신지혜라는 사람을 영입한 거는 도대체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은 좀 하고 지금 데리고 들어온 것인지 지난 총선에 등등에서 그 망했던 그때의 모습과 뭐가 과연 달라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윤석열 후보의 그 총체적인 전략 사고 어떤 이런 부재가 지금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글쎄 더 이상 이게 무슨 부정 네거티브가 없이도 과연 윤석열 후보가 현재 지금 지지는 지금 지킬 수나 있겠냐. 더 얻는 거는 고사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결정적으로 좀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신지혜라는 이 여자를 왜 데리고 왔을까요? 그 사진 보니까 김한길이 옆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김한길이가 지편이라고 해서 끌고 온 것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좀 굉장한 극단적인 어떤 페미니즘을 주장하고 기존에도 심지어 이수정 교수의 최근까지도 보니까 이수정 교수의 그 윤석열 캠프 합류도 비판했던 사람인데 어떤 이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최소한의 명분이나 자기 어떤 의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도대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한 자리 해먹으려고 국회의원 한 자리라도 해먹으려고 기어 들어온 것밖에는 안 보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를 믿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건지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 여자는 90년생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또 나왔죠. 떨어졌죠. 네, 선거는 엄청나게 많이 출마했습니다. 엄청나는 선거를 많이 출마했죠. 네. 그래서 그 녹색당 공동위원장을 하다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이 지역구를 출마를 해서 3.23%로 지금 떨어졌고 2018년에는 서울시장도 출마했고 아주 그냥 이런 쪽에 이 상습적으로 출마하는 이 여성이고 이 한국의 페미니스트 바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왔죠. 네네. 이번 2021년 보궐선거도 또 출마했어요. 무소속으로. 선거를 엄청 많이 출마했더라고요. 예, 선거가 총 4번이나 출마를 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일종의 이 페미니즘이 이 여성의 자기 삶의 기반이에요. 네. 근데 이제 데리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신지혜를 데려오면 여자 표들이 20대나 30대에 좀 올 거라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만. 윤석열은 사람 데리고 오면 표가 따라온다고 보나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머리가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한국에 다 데리고 와가 나중에 수만 명의 선대위를 꾸리고 수만 개의 기구를 만들면 대선은 이기겠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비스무리한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20, 30대 여성들한테 극렬한 비판한 이준석을 지금 상임 선대본부장으로 내세워놓고서 또 신지혜를 끌고 와가지고 또 캠프에 신지혜를 끌고 오는. 그래서 물론 제일 좋은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20, 30대 여성 남성 표를 다 모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20, 30대 여성 남성의 표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걸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하여튼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어떤 지적 능력에 대해서도 최근에 좀 많이 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태까지 이 여자를 생각한 것은 아주 강한 레디칼 레퍼터. 그렇습니다. 극자 페미. 이렇게 보는 게 정치적인 이 여자의 입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자들 사이에서도 크게 지지받지 못하는.
알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데려와서 선거에 이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 김정은도 한번 영입을 해가지고 북한표도 뭐 북한 간첩표라도 한번 얻어볼 생각 없으신지 예. 물어보고 싶네요.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